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을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가 아주 큰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보좌관,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이 6번 마크를 단 상급부대의 대위 김 대위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보좌관의 핸드폰 그리고 이 상급부대에서 휴가 처리를 지시한 그 김 대위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일보가 이 추미애 보좌관, 그러니까 전 보좌관이죠. 당시 추미애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대위와 통화를 했다는 이 추미애 보좌관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는 추미애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추미애 아들의 휴가가 연장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의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일까요? 왜 추미애 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이 특혜 휴가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 김덕권 부장검사, 이 김대위의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와 보좌관 이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김모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택과 군 사무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뭘 확인했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이 검찰이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등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김대위에게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건 직후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에는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정리된 상황을 추미애 아들에게, 서씨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미애 아들은 성인입니다. 지금 27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이 휴가를 연장하는데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이 연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연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 내용을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설명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군대에 간 어떤 병사가 자신이 직접 휴가를 연장하면 했지 어떻게 엄마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되면 정상화되면 직접 추미애 아들한테 전화해서 설명해 주라? 여기에 특혜의 냄새가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자, 국민일보의 보도대로 이 김대위의 문자 메시지, 김대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추미애 보좌관이 보낸 겁니다. 자,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정상 처리되면 정리된 상황을 서씨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추미애 아들이 아는 형님 뭐처럼 보좌관한테 부탁해서 알아봐서 이런 결정이 내렸을까요? 자,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했고 국방부 공식 자료에도 나오지만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성인입니다. 군대 간 성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민원실에는 추미애 부모가 연락을 했다는,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취 파일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남편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보좌관을 시켜서 연락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기록에는 추미애 보좌관을 추미애 장관과 배우자의 뜻을 받던 사람으로, 지시를 받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추미애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쓴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 다음에는 직접 네가 해라, 부모님을 통하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본인의 휴가를 연장하고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계시고, 추미애 보좌관이 직접 뛰어서 김대희에게 최소한 3차례 이상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핸드폰을 압수수색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보도들이 맞다면 추미애 보좌관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해결합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자, 이제 법리적 판단을 검찰이 할 겁니다. 상당히 예민한 대목입니다. 일반인이라면, 흑수저라면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부모가 추미애 장관처럼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무슨 직장 다니는 일반 샐러리맨이라면, 일반 샐러리맨의 부하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상사 김누구의 아들이 지금 휴가 중인데 이 휴가를 연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처리되면 직접 우리 상사 김모 씨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주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추미애라는 민주당 대표라는 그런 직위가 없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엄마 보좌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 문자 메시지가 맞다면 추미애 아들은 직접 본인의 휴가 연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관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상급 부대의 장교에게 보냈다? 상황이 정리되면 직접 추미애 아들한테 전화해서 설명해주라. 자,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대위, 상급 부대의 장교 김대위가 추미애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직접 추미애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설명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휴가 연장 절차가 맞나요? 검찰이 이걸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검찰은 서시의 휴가 기간 A대위, 그러니까 김대위와 추미애 보좌관이 주고받은 통화,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중입니다. 추미애 보좌관은 아들의 부탁, 서시의 부탁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김대희에게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민일보는 보도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아니,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열심히 휴가를 해결합니까? 민원 해결사입니까? 자,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 외에도 이 김모 대위와 추미애 보좌관 사이에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인물이 개입됐는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 자, 이 휴대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위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진술이 자꾸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최초의 제보자인 당직 사병 현모 씨가 아니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는데 집이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미애 아들이 복귀하지 않고 얼굴도 잘 모르는 6번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퍼즐이 좀 풀립니다. 자, 국민일보의 이 보도, 압수수색을 했다. 자택과 군 부대 사무실,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것은 왜 도대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왜 도대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사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세종문화회관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져있는 공연계의 현황에 대해 가지고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낙연 대표가 세종문화회관을 찾아가지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날 자리에 김수로 씨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을 못하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포괄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연적인 문제일까요? 코로나19를 맞이한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프랑스는 이런 상황입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요. 거리두기 없이 극장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월 개막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좌석 거리두기 없이도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에 5,000명까지 운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와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금 공연들을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개막을 지금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일전부터 5,000명까지는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파리의 지금 상황 자체가, 프랑스의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저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프랑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에서 8,000명대로 3월 말 코로나 발생 이후 1일 최다를 경신할 만큼 가파르게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지금 7,000명에서 8,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에 비해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몇십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글자 그대로 수십 배 가까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프랑스는 저런 식으로 문화예술계를 갖다가 개방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4개월을 미뤘다가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프랑스 테니스 오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거랑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파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회복을 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싸운다라는 명목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과 재산권, 이런 것들은 마구잡이로 억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프랑스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훨씬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에 처해왔던 조치는 프랑스에 비해 가지고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방역에 대해 가지고 K방역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대단히 지금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K방역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완전히 배제가 된 철저하게 국가 중심적인 방역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한 채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K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한국 공연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막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국공립극장에 지난 16일부터 민간 극장에도 좌석 거리 두기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공연의 연기나 취소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졌죠. 취소나 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거리 두기에 따른 티켓 재매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아예 그냥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자유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조차도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국가의 통제로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극장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공포심에 기반을 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고 공연계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날 김수로 씨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멘붕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괴롭다. 공연이 취소되어도 대관료를 100% 다 내야 되는 상황이다. 공연이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100% 다 내야 된다. 이거는 과연 불합리한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공연이 잘 되었다라 그래서 우리가 대관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연이 잘 안 되었다라고 해서 대관료를 더 적게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은 장사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임대료 가운데서 그 날은 빼고 주겠다. 이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김수로 씨가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에 공감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동시에 누구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대관료 문제를 처음 듣는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다.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 가고 안 타도 100%를 내는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는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연장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고, 호텔을 가거나 비행기를 예약한다라는 것은 물건을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을 시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임대료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임대료라고 하는 거와 서비스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 당대표를 하고 어떻게 지금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날 공연계에서는 다음 같은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연계가 특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허지의 연극열전 대표가 거리두기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효과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후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게 지금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수로 씨가 지금 한 얘기보다도 허지의 대표가 한 얘기가 현재 사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관철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과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할까요?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그 방역당국이 현재 지금 사태의 주범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이런 식으로 공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판단과 신뢰에 우리가 바탕을 둬가지고 맡겨놔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의사소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력으로 차단한 바로 주범이 바로 저 방역당국이에요. 근데 뭐를 갖다가 또 방역당국한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내놓고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국민에 대한 어떤 기본권과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 또한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이 두 사람 어디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놓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게 도대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뒤에 있는 걸개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가장 본질은 공정입니다. 공정을 다 깨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분립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모들도 돌아보시고 제대로 조언하고 제대로 보좌하기를 바랍니다. 22일 무슨 날이었나요? 온종일 주제 파악 안 되는 인간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국힘당 주호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감히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냐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는데요. 주 대표는 감히 그 입으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동산 3법 통과 전 구입해 시세 차익을 48억이나 올린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현주, 안철수, 진중권, 조수진, 김도읍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마구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1월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활동 경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자금 관련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저는 추 장관님께서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걸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기에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파주에 있으셨는데 논산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쓴 겁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특히 11억 원의 재산 누락 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몰렸음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국힘당 조수진 의원의 내로남불은 최악의 인간 말종의 극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인면수심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걸까요? 왜 자신들의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잘못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앉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서. 22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정해 선포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라는 위로를 받자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알고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았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검사 출신 국힘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이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추 장관의 이 사이다 발언에 저는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10년 먹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는데요.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저런 사람이 검사를 했다면 죄 없는 생사람을 여럿 잡았을 겁니다. 김도읍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한 병사가 병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복무를 하고 있다가 9박 10일 병가를 간다. 그런데 병가 명령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상정할 수 있냐라며 추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또다시 집요하게 제기했는데요. 김 의원은 또 설마 9박 10일 나가는데 그것도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가를 나가는데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했다.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패스를 해서 부대를 나갈 수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책했습니다. 논란 끝에 추 장관은 결국 야당에게 정식 사과했는데요. 간만에 옳은 소리를 했는데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이 아니죠.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이 검사를 계속했다면 죄 없는 생사람을 여럿 잡았을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어 3차 휴가를 문의하자 군이 구두 승인을 해줬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간단한 사건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휘관이 승인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사건은 끝나야 맞는 거죠. 유상범 국힘당 의원이 추 장관의 소설 쓰신의 발언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냐며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했는데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죠.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다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니 또 딸 이야기를 정쟁화하려 시도하는 건데요. 보는 국민들 뚜껑 열립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는데요.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며 추 장관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장관이다. 그럼에도 소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게 진짜 누굴까요? 20대 국회나 21대 국회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국힘당 사람이 변한 건데요. 하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으로 교체된 거죠.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8년 6월 1일,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그해 6월 달에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나동연 양산시장, 현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도전자인 민주당의 김일권 후보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회견을 언제 하냐면 5월 29일 날 하는데 이 나동연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그러니까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는데 그 전에 이미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창녕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동연 양산시장이 시장을 할 당시에 행정 처리를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이 넥센타이어 공장을 뺏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가 대거 날아갔다.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그때 여기에 대해서 나동연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넥센타이어가 창녕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9년 9월 28일 창녕군과 이미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리고서 2010년 6월 24일 날 이미 기공식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훨씬 전의 일이다. 이렇게 팩트로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일권 시장 후보의 주장은 무고가 되는 거죠.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나동연 당시 시장이 고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2018년 11월 9일에 울산지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첫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2019년 작년 4월 16일 날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회견문을 그대로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지만 그렇지만 사실과 엄연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그 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뜻을 자기가 이건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구나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이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때 이미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면요. 양산시장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벌금 500만 원인데 자 그렇게 되고 이거는 2019년 9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됐습니다. 이때도 재판부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이 기자회견 다음날 한 기자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발언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나동현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냐. 우선 나동현 당시 양산 현직 시장이 고소를 해서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이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선거법 제270조에 보면 선거범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법조문에 보면 법조문이 뒤에 쭉 있고 앞에 법조문을 요약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강행 규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면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다. 훈시 규정이라는 거는 그냥 꼭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이제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걸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흔히 644라고 합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 근데 이거를 훈시 규정으로 판사들이 해석을 하는 바람에 마냥 늘어지는 재판이 얼마나 많다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선거법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늘어지면요. 결국은 재판 4년간 끌면 처음에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가도 임기를 다 마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해놨는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이거 강행 규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부지하세월입니다. 선거법 재판이.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270조가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에 보면 633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1심 5개월 조금 넘어서 났습니다. 이거는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은 4개월 조금 넘어서 났습니다. 이거 법령 위반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3개월 내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못 맞췄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여 정도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3심입니다. 대법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9월 4일 부산고법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1년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그러면 양산시 유권자 입장으로 봐서는요. 시장은 파리 목숨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지만 1심과 2심의 재판부의 의견을 볼 때 이게 파기환송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산시장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을 계속 봐주고 있다.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이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땅을 사둔 부지를 사둔 곳이 바로 양산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양산시에 신고해놨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농계획서 뭐 이런 거를 양산시에 제출을 했는데 양산시에서 그걸 인정해줬다 뭐 이런 부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가면서 어떻게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곳이 바로 양산시다. 그런데 지금 그 양산시장이 2심 결정이 난 뒤에 3개월 내에